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 면허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주요 사건 소식들 장윤희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의대생 불법 촬영 입건 내용입니다. 연세대에서 잇따라 발생을 했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 벌어진 사건은 이제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로 잠입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불법 촬영을 시도를 하면서 적발이 된 사건이고요. 예. 이제 이 휴대전화에 대해서 현재 포렌식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이 전에도 5월에 또 불법 촬영 사건이 같은 학교 의대생을 통해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에 그 의대생이 이제 본인과 같은 동아리에 소속됐던 여학생이 버스에 타는 것을 보고 이제 따라 올라탄 다음에 네. 불법 촬영을 또 버스 안에서 시도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휴대전화 안에는 100여 장의 그런 불법 촬영 사진이 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날 다 찍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런 소행의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의대생들이 이제 연이은 범죄가 일어나면서 예. 사실 이제 사람에게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교사, 법조인, 그리고 의료인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람이 의료인이 돼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다시 한번 좀 크게 일어나고 있죠. 네, 말씀해 주신 것대로 이번 사태로 불법 촬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의사국시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사국시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의대생이라고 해서 대학생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예비 의사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한 성범죄를 저지르면 의사고시를 볼 수 없도록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목소리들이 상당히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실제로 의료법을 보면 몇몇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고시를 아예 못 보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어떻게 규정돼 있냐면 정신질환자이거나 아니면 뭐 마약이나 대마 중독자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이게 예전 개념으로 하면 금치산자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신이 상실된 상태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정도에 이른다면 사실은 일반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의사고시를 못 보게 하는 방법은 학교 측에서 퇴학을 하는 건데 네. 이게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고려대 의대생이 사실상 유사한 성추행 등으로 학교에선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재수를 해서 다른 대학 의과대학을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의사고시에도 이렇게 시험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거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이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의사 면허 취소 조건이 또 까다로워가지고 일각에서는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국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두 분은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회에서 관련 법안, 의료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돼서 보건복지부까지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면허가 취소되거나 의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그 방안이 담긴 법안이었거든요. 이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좀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대나 이제 보류를 요청했던 의원들의 논리는 과잉금지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직무하고 상관이 없는 범죄까지도 의사가 될 수 없는 요건 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반론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현재의 규정만 보면은 정신질환자라든지 또 마약 중독자, 금치산자, 그리고 면허를 대여한 사람, 뭐 부당하게 진료를 한 사람 이렇게 좀 너무 국한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다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텐데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한다거나 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된다면 성범죄라든지 강력범죄 이런 쪽 몇 가지를 좀 적시를 하는 쪽으로라도 이 법을 좀 개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의사 면허 취소 조건이 너무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성범죄자들은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된다 이런 네. 주장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과잉입법이다. 이게
범죄의 어떤 행태를 총망라해서 의료인 자격을 박탈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직종은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이를테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요 범죄를 불문하고 금고 네.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완전 박탈이 됩니다. 유사하게 회계사 직종 마찬가지고요.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법무사도 유사한 규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게 바로 의사인데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질환자거나 마약 중독자 예. 아니면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도 해당이 되는데 이게 다른 직종처럼 모든 범죄를 총망라한 게 아니라 허위 진단서를 끊었다 할지 뭐 이런 의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할지 본인들의 업무와 관련된 형사처벌만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변호사법에도 이 부분이 위헌 아니냐 너무 과잉되게 이런 직업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 아니냐라고 헌법재판소에 간 적이 있는데 네.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공익적인 성격을 담보하기 있기 때문인데 의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사람의 신체, 건강을 다루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또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마취를 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본인의 신체를 의사에게 맡기기도 하는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진료하고 치료한다? 이거는 사실상 분명히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수의 파출소에서 20대 남성이 화살촉을 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범행 동기도 밝혀졌는데요. 은행을 털기 위한 예행 연습이라면서요. 네, 뭐 지난달 30일에 터졌던 사건인데 예. 파출소에서 이제 화살총을 쏘고 도주를 했던 한 20대의 이야기인데 결국에 체포가 됐습니다. 돼서 조사를 해본 결과 범행 동기는 본인이 해외 나가서 살고 싶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 어처구니 없게도 그 돈을 이제 은행을 털어서 마련을 하고자 했는데 그 전에 예행 연습 삼아서 파출소를 대상으로 대담한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파출소인가 했을 때 뭐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공권력입니다. 공권력을 상대로 나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담력 테스트일 가능성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권력을 상대로 아예 대놓고 과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또 상징적인 목적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남성이 화살촉을 해외에서 직구를 했고 또 개조를 했잖아요. 이게 성능은 밝혀지진 않았는데 아크릴판에 꽂힐 정도의 위력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구매하는 데는 따로 제한은 없는 건가요? 사실 불법입니다. 예. 왜냐하면 총기류를 소지하거나 이렇게 도검, 화약류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아주 제한적으로만 소지하고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해외에서 이 부분을 반입을 한다라고 하는 건 관련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20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입을 하게 됐는지를 수사를 통해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간의 감시를 피하려고 굉장히 부품을 거의 몇십 회에 나눠서 반입을 시도하는 좀 사례가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총기류로 완성품을 들여오게 되면 금세 눈에 띄게 되기 때문에 부품을 나눈달지 아니면 해외에서 체류하는 중에 보유하게 된 그런 총 같은 것을 이삿짐에 싸서 반입을 한달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선박의 선원들이 몰래 반입을 한달지 이런 게 좀 대표적인데 요즘은 워낙에 해외 직구 이런 부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세관의 눈을 피해서 아마 국내로 반입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경찰관들의 대응 논란이거든요. 경찰관들이라면 이제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있을 건데 그 당시에 경찰관 7명이 있었고 권총도 가지고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범인을 쫓아가지 않았다면서요. 네, 처음에 범인이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도주를 하는데 한 10여 분 정도 파출소에 있었던 7명 경찰관들이 숨어 있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경찰관들도 총기도 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늦출 일이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여파 때문에 이 파출소의 한 경감이 팀장을 맡고 있는 경감이 이제 결국에 일단은 여수경찰서의 경무과로 대기 발령, 그러니까 인사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네. 일단은 처리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와전된 것이 있는데 이제 경찰들이 셀프 112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경찰들이 쓰는 이제 그 업무용 핸드폰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갖고 이제 상황실에 연락을 취해서
지원 요청을 하고 상황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 이제 파출소 경찰의 주요 임무는 어떤 뭐 현장에서 사건을 막 진압한다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업무는 사실 뭐 경찰서 112 타격대라든지 이쪽에 추가 인력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걸 보고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했던 것이지 셀프 112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점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고는 아니었고 이제 보고를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12시간 만에 검거가 되긴 했지만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강남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이 사망을 했고요. 이 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도 사망하는 일이 네.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약과 또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성 종업원이 30대인데 그 유흥업소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 경위를 살펴봤더니 예. 같이 있던 손님이 건네준 술을 마시고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거기에 넣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지금 수사당국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동석했던 한 남성도 이 해당 여성 종업원이 쓰러진 이후에 바로 이 자리를 떴는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거든요. 그 인근에서 술집으로부터 한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지점이었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차량을 수색해 봤더니 그 자리에서 마약류가 검출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의 죽음과 교통사고 이후에 사망하게 된 그 자리에 합석했던 남성의 죽음의 공통점 교집합은 이른바 마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죽음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는지 그리고 이 남성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도 마약으로 인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사고의 여파였는지 등등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며칠 전에 이 경남 창원의 한 노래방에서도 이 마약 관련된 파티가 발각이 되기도 했는데 마약 매매 건수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네, 창원에서 굉장히 좀 너무 대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33명이 모여서 그러니까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쪽에 모여서 마약 파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베트남에서 유학으로 온 학생이 주요 어떤 여기서 이제 중책을 맡은 것이죠. 네. 이것을 뭐 유통을 한다든지 공급하는 이런 역할을 맡아서 지금까지 해왔다. 이게 처음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충격적인 부분일 테고요. 그리고 단적으로 그냥 뭐 사람을 떠나서 마약이 들어오는 밀반 입되는 규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 본부세관에서 이걸 집계를 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네.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들어온 마약류가 중량 기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리고 올해 것만 따져도 한 올해 5월까지 들어온 마약의 그 적발된 것이죠. 그 마약의 중량을 따졌을 때 전년도의 5월까지 하고 비교를 하면 이미 1.5배 정도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10대들에게까지도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리고 연령도 점점 그렇습니다. 더 낮아지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대한민국은 정말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구나라는 걸 체감합니다. 네. 실제로 굉장히 쉬운 경로로 마약을 구입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나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뭐 이른바 대마초로 스트레스를 푼다. 그런데 뭐 다크웹을 통해서든 이런 세간의 눈을 피해서 반입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꼭 적발된다는 점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세간에서는 마약이 한번 검출이 된다라고 의심이 들면 그대로 두면서 누구에게 흘러들어가는지를 그대로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검거율도 상당히 높기도 한데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실제로 재범률이 너무나 높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 중독이 되면 거기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처벌이 만능일 것이냐. 처벌이란 건 그야말로 수감을 시킨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오히려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마약 사범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습득하게 된다라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 따르면 10대 소년원 등이 오히려 마약을 입수하게 되는 그 경로를 알게 되는 통로로 기능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이 물론 처벌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범죄의 특수성, 재범률이 굉장히 높고 끊는 데는 어떤 의지가 굉장히 작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치료에도 굉장히 방점을 둔 대책이 강구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마약이 많이 유통되는지 몰랐는데 처벌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처벌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초범 같은 경우에는 뭐 기소 유예나 이게 흥미로 뭐 호기심으로 했다. 그리고 뭐 해외 유학 중에 아니면
아니면 뭐 유흥업소에서 뭐 이례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아주 강한 처벌을 받지 않는데 2회, 3회가 되면 당연히 실형도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내 마약 사범 중에 거의 19.6%, 20% 같은 경우에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다른 범죄와 견주어 보면 상당히 높은 비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선처해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도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마약 사범의 특성상 한 번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면 꼬리가 잘리는 어떤 결과물이 제대로 도출되지 않는 게 또 이 마약 사범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래프를 통해서도 봤었는데 매매 건수가 굉장히 1.5배 이상 높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여러 가지 다각적 대책이 필요할 텐데 네. 일단 10대 쪽을 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대 사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2021년에 450명이 적발이 됐는데 2018년에 143명입니다.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암수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실제로 적발된 범죄자와 실제로 일어났을 범죄 이것을 이제 2019년경에 세명대학교의 박성수, 백민석 교수가 암수율 마약에 대해서 새로 계산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한 10배 정도일 거다. 실제로 검거된 사람이 10배 정도가 마약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네. 이들 연구자들이 새로 추정을 해본 결과 한 28.57배. 예, 그렇다면 450명이 10대 마약 사범이라고 쳤을 때 1만 명 이상이 접했을 거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굉장히 심각한 현실이고 그리고 10대도 마약 사범 중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20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사실 이 20대 중에 적지 않은 수가 10대 때 마약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학교 현장이라든지 이쪽에서부터 마약에 관련된 교육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겠고 아까 이제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교정시설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 마약 사범이 10대 때 들어가게 됐을 때 거기에 마약이 아닌 다른 이유로 들어온 그 처분을 받은 그런 소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다르게 대응을 하는 그런 교정까지도 좀 필요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 마약 문제는 그 사회의 복지라든지 문화가 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처벌을 하고 체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원론적이겠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